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초항성 불가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항성 불가화 원리는 장방정식과도 서로 상호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서 이 초항성 불가화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시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이우던 항성, 그 항성이 프록시마라는 별인데요. 프록시마에서 지구까지 왕복을 하려면 약 8.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광속,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비행을 하더라도 8.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계에서 UFO가 왔다면 초광석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초광석은 현대 물리학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초광석을 용인하지 않죠. 그 초광석이 불가능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론적 효과를 나타내는 로렌츠 인자 감마, 그 식이 이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로렌츠라는 물리학자가 이와 같이 상대론적 효과를 나타내는 식을 도출해냈는데요. 그 상대론적 효과란 비행체가 가속할수록 비행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대론적 효과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 C는 광속이죠. 광속은 30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항상 일정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으로 이 광속은 항상 불변이죠. 그리고 V는 로켓의 속도, 로켓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로켓의 속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여기 이 식에서 도출된 그 값을 아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 감마 값을 이 로켓의 속도 V를 높이면서 거기서 산출된 값을 이 감마에 넣어주면은 대입을 해주면은 속도에 따른 비행체의 질량 증가가 나타납니다. M0 C 자승은 비행체의 정지 질량이죠. 정지 질량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비행체가 속도를 높여감에 따라 비행체의 질량 증가가 얼마가 이루어지는 것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비행체의 속도를 증가하면서 여기서 산출된 그 값을 이 그래프에다 그리면은 이와 같이 곡선이 나타나는 거죠. 즉 속도가 제로일 때는 비행체가 정지일 때는 질량이 이만했었죠. 비행체의 정지 질량. 속도를 증가함에 따라서 비행체의 질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이 선이 바로 이 붉은 선입니다. 광속이 근접할수록 비행체의 질량이 기하급속으로 증가하죠. 자, 또 여기를 보시죠. 비행체의 속도가 광속보다 크다면 이 루트 R이 음수가 되겠죠. 실값보다 광속보다 비행체의 속도가 더 빠르다면 1보다 큰 수가 되니까 이 전체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 분모 전체가 허수가 되어버리죠. 허수가 되어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항성 불가능하다 이거죠. 허수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래서 상상의 수이지 실제의 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허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려변 쉐르변이 0보다 작은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인가? 그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너는 지금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의미죠. 그래서 초항성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UFO가 외계에서 초항성으로 지구에 온다 라면서 어찌고찌고 하면은 초항성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학적인 식은 이와 같다 치고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 이유.
근본적인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의 성적인 시기지만 환자가 아프면 의사가 그 환자가 아픈 원인을 알아가지고 그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내리듯이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죠.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이와 같이 그래프가 무한대로 병치의 질량이 증가해버리는 이 원리가 뭘까? 근본 이유가 뭘까요? 그 실체가 뭘까요?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처방을 내려서 초강도를 극복할 수가 있죠. 그 원인은 바로 공간 양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거품. 공간은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 단위의 에너지들이 즉 양자 거품이 항상 진동하며 시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실체는 양자 거품이죠. 주먹만한 크기의 물체에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우주가 탄생됐습니다. 그럴 때 원자, 전자 등 수많은 물질이 이루고 그 물질들이 더욱 뭉쳐서 행성, 항성, 은하 등을 이루었지만 그 시공간은 여전히 공간 양자들이 물질이 가득하죠. 자, 다른 예로 들어보죠. 항성의 복사하죠. 항성, 별들. 별과 같은 항성들은 항상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우리 은하만 해도 2천억 개의 항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2천억 개의 항성에서 별과 같은 항성들이 에너지를 내뿜었는데 그 에너지 다 어디로 가나요? 시공간에 흩어져서 점점 그 물리량이 붕괴되면서 자잘한 양자 거품으로 공간상에서 진동하는 상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량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인식 가능한 전자, 양자, 원자, 별, 해, 달, 가스, 먼지, 구름 등등을 다 합쳐보니까 5%밖에 안 돼요. 전체의 물량 중에. 그렇다면 95%는 뭐죠? 바로 양자 거품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겠죠. 95%를 이루는 그 물량은 암흑 에너지가 73%, 암흑 물질이 23%랍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 공간이 더욱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죠. 우리 우주는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또 암흑 물질에 의해서 은하들이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회전하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 우주 공간에는 양자 거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원자가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면은 감지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양자 상태들이 우주 바닥 상태에서 양자 거품이 바닥 상태에서 진동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요. 이 양자가 시공간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 밖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를 살펴보는데요. 그 양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적어서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양자라는 물리량을 프랑크 상수로 살펴보자면요. 6.6260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그렇게 아주 작은 그 물리량인 거죠. 그 단위는 이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크 상수라면 원래 개념이 잘 안 오죠. 우리가 늘 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 길이로 봐보죠. 길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길이를 봐보자면 양자를 끈이라고도 합니다. 끈이는 학자들이 양자를 이제 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길이를 보니까 1.61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3승 cm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상할 수도 없이 이렇게 작고 작은 크기인 거죠. 자, 이렇게 원자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핵이 있고요. 양성자, 중성자. 이 핵 주변에는 전자가 감싸고 있는 형태인데요. 전자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 더욱 붕괴시켰더니 양자 거품으로 되는 거죠. 점점 붕괴되어서. 그리고 이 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는 커크를 꺼내가지고 또 그 커크들을 더욱더 붕괴시키니까 양자 거품이 되죠.
끈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양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작으면서도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가 73%고 암흑 물질이 23%라고 그러는데, 암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실체를 모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하는 항상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전하는 은하의 가장자리에 있는 변들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요. 케플러가 제시했었죠. 그래서 그 예측학과 실측을 해보니까 은하의 가장자리 별들이 더 빨리 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우주에 암흑 물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 가득 차 있어야만이 그렇게 은하가 회전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공간 양자들은 이와 같이 항상 바닥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책을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인데요. 물리학적 내용들을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진공입니다. 진공 바닥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을 키워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키운 부분을 좀 더 키워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키운 부분을 또 키워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느 정도 계속 키워나다 보니까는 이와 같이 양자의 곡률이 드러나죠. 설명이 해줬죠. 그래서 이 한 부분을 더욱더 키워봤더니 이와 같이 양자들이 부부부 끓고 있는 거죠. 양자들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광나는 도가니처럼 부부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양자 거품 그럽니다. 퀀텀 펌. 이와 같이 공간의 실체는 엄청나게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가득 차 있다. 자, 비행체가 비행을 하는데 가득 차 있는 에너지들이 있다면 비행하는데 서로 맞서고 얽혀서 비행하는데 지장을 주겠죠.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바위가 깨지면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지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지면 미세 입자가 되고, 이와 같이 더욱 깨뜨리면 원자가 되고, 그 원자를 더욱 깨뜨리면 소립자들 되고, 그 소립자들이 더욱더 붕괴된다면은 공간 양자로 존재하겠죠. 자, 그렇다면 바위라는 물리량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물리량이 에너지로 변환되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행을 하면은 비행체가 서로 얽히겠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상의 비행체가 수중에서 비행을 한다면 물의 질량이 높기 때문에 비행하는 속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지만 대기권에 나오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권에도 여기서 대기권 역시 질소, 산소와 같은 원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데 속도를 더욱더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기권을 벗어나 진공으로 간다면 더욱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그 진공에도 양자 거품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행체가 속도를 높이는데 이와 같이 그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서로 얽히고 맞서서. 그래서 그 공간 양자를, 이와 같은 공간 양자 거품들을 흡수 제거해서 비행한다면 내 비행체 주변에 텅 빈 진공을 참으로 텅 비어버린 그 진공을 만들어서 비행을 한다면 초항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양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죠. 우리가 양자 반비례 관계를 살펴보죠. 양자는 공간상에서 항상 진동하고 존재한다고 그랬죠. 진동하면서. 그래서 그 진동하는 양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양자는 어떤 중력장이라든가 무슨 너켓의 힘이라든가 이런 힘들을 만나면은 양자 길이가 예측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공간에서 춤추고 있던 이 양자가 어떤 더 강한 역장을 만나면
더욱 진동하면서 길이가 이축됩니다.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길이가 이축. 그래서 역장, 어떤 더 큰 힘을 만나면 양자 길이가 반대로 이축되더라 그죠. 그것을 양자 반비례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에 멀어질수록 중력장이 더 약해지죠. R 자성분의 일로 더 약해지는 거죠. 근접할수록 중력장이 그만큼 더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중력장을 받은 양자 거품들은 이와 같이 크지만 강한 중력장을 받은 양자들은 이와 같이 더욱더 자잘해지겠죠.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상당히 이만한 크기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 양자를 멀리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양자를 넣어봤더니 5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크기의 상자로 이 안에다 여기서 양자를 넣어봤더니 여기서는 양자 입자들이 10개가 들어갑니다. 그 입자들이 작기 때문에 위축돼서. 자, 그래서 밀도가 높아진 거죠, 이 부분에.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는 그 상자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썼던 상자나 여기에 쓴 상자나 부피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일로 놔버리면 결국 질량에 의해서 밀도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개보다 여기에 있는 10개가 똑같은 부피에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질량이 커서. 그렇기 때문에 점적 중립점을 받은 그 힘들은 여기서는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간이 왜곡된 거죠. 자, 빛은 질량이 없어서 역정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고밀도 매질을 만나면 굴절하죠. 하이언스가 증명이 있고, 우리가 늘 경험한 바죠. 빛이 직진해서 오다가, 빛은 무조건 직진하니까 매질이 다른 밀도를 만나면, 즉 물과 같은 만나면 휘죠. 반드시 오다가 직진하다가 꺾여서 들어가죠. 그와 같이 매질이 고밀도 매질을 만나면 빛은 굴절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별빛이 이렇게 와야 정상인데 점점 갈수록 매질이 높은 공간 양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휘는 거죠. 굴절해서 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보이지 않아야 이 별이 안 보이겠죠. 이 태양 계기 일식할 때 이 태양이 이 별을 가려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공간이어가지고 지구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직진을 하면 이 빛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지구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빛이 오면서 매질이 다른 물질이 다른 물질 밀도가 다른 매질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점점 쉬어가지고 지구에서 이 별을 볼 수 있는 거죠. 저 별은 아직 안 보여야 되는데 벌써 보이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장방정식을 도출해가지고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긴가민가 그러죠. 그게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1919년경에 아인슈타인이 이걸 실측을 해봤습니다.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한때죠. 그 당시 계기일식이 일어나니까는 이 에딩턴경이 실측을 해보니까 정말 공간이 이와 같이 휘어있는 거예요. 빛이 큰 천체 주변에서는 휘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반비례 간격식과 이 장방정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크로스 체킹돼서 동일한 결과를 낳죠. 그래서 진리는 모순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일어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양자 거품 때문이죠. 양자 거품. 이 양자 거품 때문에 공간이 왜곡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물리적 사실들을 가지고 증명을 함으로써 크로스 체킹되어도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1번 양자 반비례 관계가 아인슈타인 힐베르트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액션, 동작, 움직이는 것, 천체의 질량체, 천체의 크기에 따라서, 천체의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시공간의 왜곡이 결정되는 거죠. 시공간의 곡률이 결정되는 거죠. 이 천체가 더욱더 크다면은 주변의 시공간이 더욱 왜곡이 되겠죠. 그렇게 시공간과 천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과 천체는 서로 엮여 있다 그거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살펴봤죠. 가속을 하면 비행체 질량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자, 가속을 하면은 질량이 증가한다. 로렌츠 효과, 상대론적 효과를 나타내는 로렌츠 효과죠. 로렌츠 이제 감마. 자, 가속을 하면 비행체 질량이 증가하고, 질량이 증가하면 중력, 인력이 증가하고, 중력이 증가하면은 비행체 질량차가 커져서 중력이 증가하면은 서로 맞서 엮이는 시공간이 왜곡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간에 대해서 양자 반비례 관계와 장반경식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크로스 체킹되면서 중복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도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는 우리가 시공간의 실체인 양자 거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서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광석 금지를 극복하려면 이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해야겠군요. 그래야만 초광석이 가능하겠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의사가 약을 처방해서 그 환자가 근본 원인을 알아서 병 원인을 알아서 약을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초광석 금지를 의미하는 이 양자 거품은 서로 맞서 얽힘을 극복하기만 한다면 초광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광석을 극복해내는 그 방법만이 초광석을 열기 위해서 양자 거품을 나에게 흡수 합성해서 이 공간을 진정으로 텅 비어버린 자리로 만들어서 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죠. 초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지구상에서 로켓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청력에 의해서 비행을 하죠. 작용 반작용, 뉴턴의 제3법칙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나에게 끌어당기면 상대방도 나에게 끌려오지만 나도 끌려가죠. 인력의 작용 반작용이죠. 청력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인력의 상호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비행을 해 나가는 것이 흡수 엔진, UFO 엔진의 원리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UFO 엔진의 원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거품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초항성을 금지시키는 것이 결국 양자 거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양자 거품을 흡수 합성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면 나도 끌려가겠죠.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시공간을 진짜 텅 비게 찢어버림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비행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엔진을 살펴보죠. 이 엔진은 지금 살펴볼 게 아니라 7강에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설명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엔진에 의해서 이 시공간이 흡수 합성계가 끌려오는 거죠. 이 시공간 에너지가 양자 거품이
빨려오고 이 안에는 붉은 점점이 찍혀있는 것은 핵입니다. 헬륨 핵을 이와 같이 표시해놨습니다. 이 헬륨 핵 안에 강력은 원자 핵 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원자 밖으로 그 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핵폭탄에서 그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폭발해 나오는 것은 이 핵 안에서 속보하고 있던 그 강력이 단절되면서 그 물질이 에너지로 일시에 붕괴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거 아니죠. 이 원리는 그게 아니고요. 이 강력을, 살아있는 강력을 그대로 터널리 시켜서 공간 양자들을 흡수 합성시키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리들은 시간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그때 가서 듣기로 하죠. 이와 같은 엔진에 의해서 공간 양자를 흡수 합성하면서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 비행체가 가게 되는데요. 그 양자 거품을 흡수해서 흡수 엔진을 통해서 비행을 한다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황당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했죠. 소수만 빼고.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글고 태양의 줄기를 돌고 있다는 것 어린 아이들도 다 알죠. 이와 같이 사람은 간혹 자기 동굴에 갇혀서, 자기가 아는 지식의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 안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은, 핵력은 항상 핵 안에서, 원자 안에서만 작용을 한다라고 관념을 고착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 강력의 힘을 밖으로 터널리 시켜서, 살아있는 강력을 터널리 시켜서 공간 양자를 나에게 끌어올 수만 있다면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이와 같이 양자 거품을 쭉 설명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듣던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여기까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